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번에 우리 시험을 봤던 국가직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시험은 비교적 어려운 내용은 많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난이도는 비교적 좀 낮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한 90점 이상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향교라든가 안향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몇 가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 그리고 특히 그전에는 좀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 예를 들면 고려 고종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무신집권기 같은 경우는 무신집권기의 집권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왕을 물어보는 문제, 그 왕의 재위 기간 동안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좀 출제돼서 좀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몇 개는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 전년도의 시험에 비해서도 또는 올해 나왔던 7급 시험에 비해서도 그렇게 높은 문제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가 13문제, 7문제 정도 이렇게 배분이 돼서 예년 문제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왔고요. 정치사는 한 10문제 정도, 문화사가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이번에는 문화사 비중이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숙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부분에 걸쳐서 내용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번 문제처럼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앞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그런 부분들 있죠.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던 부분들처럼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 토기가 사용된 시기의 생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토기는 그릇의 표면에 점토에 띠를 붙여서, 자, 점토에 띠를 덧붙여서 각종 문양 효과를 내었다. 바닥은 평저 또는 원저로 이루어져 있고 대표적인 예로는 부산 동삼동, 울주 신암리, 양양 오산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유적지들을 통해서도 이게 시대를 어느 시대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겉에 표면에 띠를 덧붙였다라고 했으니까 덧무늬 토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토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움집에서 주거 생활을 했다. 자, 움집 생활을 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검은 간토기를 함께 사용했다. 우리가 검은 간토기라고 하는 토기는 철기 시대에 주로 초기 철기 시대에 사용된 토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락바퀴를 이용했다. 당연히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나왔고, 조나 기장, 그러니까 잡곡 농사를 지었다라는 데서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결했을 문제고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로 가봅시다. 기역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기시대 여러 나라에 관한 그런 문제였고요. 기역에는 대군장이 없고, 자, 대군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왕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 대신에 후읍군, 삼노 등이 있다. 군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군장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거. 풍습은 산천을 중요시해서 산과 하천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표현에서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나라는 동해임을 알 수 있죠. 군장국가고 왕은 없고, 자, 다른 지역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에서 동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동해의 풍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 자, 영고라고 해서 12월에 열리는 제천 행사고요. 부여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건 어린 며느리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과 같이 키워서 나중에 결혼을 시키는 일종의 매매혼에 해당하는 풍습이고요. 옥저라고 하는 거. 단군, 과하마, 반어피가 많이 생산된다. 특산물로서는 단군, 과하마, 반어피가 생산되면 동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특산물, 자, 단군, 과하마, 반어피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게 동해의 풍습이다. 동해는 이런 특산물과 함께 방직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중대한 범죄자는 재가회의를 통해서 처벌했다. 재가회의라고 하는 그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가 있었다. 고구려의 풍속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철기시대 여러 나라에 관한 풍습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이 쉽게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어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는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이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서는 서원경 부군의 4개 촌락의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호구와 전답의 면적, 가축과 과실나무 수 등을 기록하고 있다. 자, 서원경 부군의 4개의 촌락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전하는 문서로서 민정문서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민정문서라고 해서 신라 중대에 이런 발견된 문서, 중대 이후에 문서로 추정되는 이런 문서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첫 번째, 건원이라는 연호가 기록되어 있다. 자, 건원이라는 연호는 신라에서 처음 연호를 사용한 버풍왕 때의 연호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버풍왕 같은 경우는 신라 상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통일 전에 해당하는 시기의 왕이죠. 그런데 민정문서 같은 경우는 최소한 경덕왕 이후의 문서로 추정되고 있어요. 정확히 어느 왕 때냐라는 거라 또는 연호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경덕왕 그 이후의 기록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러므로 건원이라는 연호가 있다. 연호는 아예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법붕왕 시기도 아니고요. 두 번째, 전시과와 녹봉제도의 운영 양상이 나타나 있다. 일단 전시과라고 하면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틀린 설명이고, 호는, 자, 가호는 인정의 다소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었다. 자, 집은 가호는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이렇게 9등급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민정문서에서 알아둬야 되는 게 이런 가호라든가 인구는 6등급으로 나누죠. 그래서 가호나 인구의 등급을 알 수 있죠.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 평가받고 있다. 자, 지금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인쇄한 인쇄물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에요.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걸로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 평가받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이것도 아닌 설명이죠. 틀린 설명. 자, 민정문서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해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 우리가 특히 민정문서에서는 가호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쉽게 해결했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자, 그러면 3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밑줄 친 기역과 빈칸에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봅시다.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요. 아직 상복 차림인 국왕, 대신과 여러 관원을 부르다. 자, 우리나라 역대 임금들은 지은 글을 제대로 봉안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창덕궁 후원에 기역을 만들려고 하니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신하들이 찬성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창덕궁 후원에 역대 임금들의 글을 모은, 봉안한, 그러니까 여러 서적들을 모아서 거기다 이제 놔두는 곳이고요. 그러면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이게 창덕궁 후원에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창덕궁 후원에 있었던 규장각을 건립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고, 규장각을 건립한 기역 국왕이면 정조에 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조와 규장각에 관한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 신경준에게 명해서 동국 여지도를 편찬하도록 했다. 자, 이제 어느 왕 때의 업적들이냐 한번 찾아보는 내용이죠. 신경준에게 명해서 동국 여지도를 편찬했다라고 하는 왕은 영조에 관한 설명이네요. 이 동국 여지도라는 게 영조 때 편찬된 그런 책이고, 자, 그 다음에 내수사와 궁방 및 각급 관청에 속한 관노비의 장적을 소각하도록 했다. 관노비의 그런 노비 문서를 소각해서 풀어줬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거로 하면 공노비 해방임을 알 수가 있고요. 공노비를 해방했다는 건 언제냐? 순조 시기다라는 거. 자, 그러므로 영조와 순조니까 1번과 2번 다 틀린 설명이고요. 3번, 백성의 억울함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다. 자, 백성의 억울함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창구 역할은 신문고라든가 또는 격쟁과 상언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 거죠. 규장각이 아니고. 자, 그다음에 4번, 조정 관료 중에서는 재능 있는 문신들을 선발해서 이곳에서 재교육하도록 했다. 자, 여기서 재교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계 문신제가 실시됨을 알 수 있고요.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건 정조 때 실시된 정책으로서 37세 이하의 당하관들을 교육시키는 거고,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직접 교육을 하는데 40세 이상이 되면 이 사람들을 이제 등용하는 그런 제도. 그래서 능력 있는 관리들을, 똘똘한 관리들을 재교육시키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초계 문신제가 바로 규장각에서 정조에 의해서 실시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설명을 골라라 에서는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규장각이라는 걸 아는 거, 그 다음에 그 실시된 왕이 정조다라는 걸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규보의 역사의식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일단 이규보 하면 여러분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이규보 하면은 일단 삼국 사기, 이규보 하면은 일단 무신집권기라고 하는 걸 떠올리시고요. 그리고 동명왕편. 우리가 고구려의 시조에 관한 영웅 서사시로 쓴 책이 동명왕편이죠. 그리고 이 동명왕편이 실려있는 책이 동국이상국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규보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대사 체계를 세웠다. 불교사를 중심으로 서술했다라고 하면 불교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거를 알 수 있고요. 아마도 이련의 삼국 유사에 관한 설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사서를 편찬했다. 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그리고 기전체 사서다라는 거에서 김보식의 삼국 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고구려 계승의식을 통해서 고려의 기원을 신성시하고자 했다. 자,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내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엔 고구려에서 왔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에 대해서 쓴 동명왕편. 자, 주몽에 관한 영웅 서사시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규보가 썼던 책이 바로 이 동명왕편이기 때문에 이규보의 역사인식은 바로 3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4번,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하며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인식했다. 자,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승유의 제왕운기를 알 수가 있죠.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은 상권, 하권, 그러니까 1권은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등한 분량으로 기록을 했다는 건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단군의 건국 설화를 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을 시조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규보의 역사 인식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요 동명왕편을 찾아라 라고 하는 요 내용이었고요. 여러분이 동명왕편 이규보 하면 바로 떠올랐을 것이고 3번 고구려 계승의식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5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5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국 23년에 채택한 기역에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 민국 23년이라고 시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다가 특히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민국 23년이라고 했고 그럼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생겼으니까 이제 더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무상교육 내용이 담겨 있고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으면 여기서는 건국 강령임을 알 수가 있죠. 나머지 지문 조금 더 볼게요. 현재 우리의 근무는 연합군과 같이 일본을 패배시키고 다른 추축국을 물리치는 데 있다. 여기서 이제 추축국이라고 나왔고 일본이라고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거고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태평양 전쟁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독립과 우리가 원하는 정부, 국가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기역의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된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정부와 국가를 원한다. 독립과 정부와 국가를 원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한 거죠. 그게 바로 건국강령이고 이 건국강령은 조소왕이 제시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삼균주의라고 하는 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는 어떤 식으로 균등을 하게 할 거냐? 보통선거를 통해서. 보통선거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표씩 투표권을 갖는 걸 보통선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국유화, 주요 재산의 국유화를 통해서 교육에 있어서는 무상교육을 통해서 의무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의무교육을 통해서 균등을 이루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조소왕의 삼균주의고 이게 1941년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소왕의 삼균주의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발표된 건국강령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시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선거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보통선거의 실시가 정치적 균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 볼게요. 조선 건국동맹에서 발표했다.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건 1944년에 국내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국단체죠. 건국준비단체. 파괴와 폭동 등에 의한 민중의 직접혁명을 강조했다. 자, 여러분 민중의 직접혁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거 어떤 단체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의열단의 조선혁명 선언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민중 직접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달성하겠다. 자, 그래서 의열단에 관한 설명이고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북협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48년 4월에 우리나라에서는 김구, 김규식이 갔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두봉이 응해서 성사된 남북협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요 건국강령, 임시정부, 삼균주의와 관련된 거를 찾아라 라는 문제였고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제시문에서 요 건국강령과 삼균주의를 떠올리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난이도 중 정도 되는 그런 문제였었죠. 자, 7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7번 문제에서는 기역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역은 원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었던 성리학을 국내에 소개했으며 자, 성리학을 국내에 소개한 인물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역은 안향임을 알 수가 있다. 우리 바로 안향임을 알 수가 있고요. 중국 강남에 사람을 보내 공자와 제자들의 초상화 및 문묘에서 사용할 제기와 서적들을 구해오게 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안향. 자, 안향은 충렬왕 때 원에서 우리나라로 성리학을 도입한 인물이었고요. 자, 그러면 안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최초의 성리학 입문서인 학자 진암도를 편찬하였다. 자, 이 사람은 정도전이죠. 그래서 정도전의 저서들 떠올리시면 되겠고 충선왕이 세운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그래서
조맹부와 같은 그런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이재현이라는 우리가 사략이라는 역사책에서도 나왔던 이재현, 사략을 저술한 자, 원의 과거에서 급제하고 돌아와 성균관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확산시켰다. 자, 성균관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확산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성균관이라는 명칭에서 고려 말임을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원나라의 과거 시험에도 합격했고 이색하면은 우리가 공민왕과 관련된 그런 사료가 있어요. 성균관을 정비하게 하는 그런 사료에서 이색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정몽주와 정도전의 스승이다. 이런 표현에서 이색. 자, 이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봤었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봅시다. 이 인물을 배양하기 위해서 설립된 서원은 뒤에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자, 이 인물을 배양하기 위해서 설립된 서원이면 백운동 서원을 말하죠.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고 자, 그리고 이 서원은 나중에 사액을 받아서 자, 명종 때 이황의 건의에 의해서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으로 사액을 받게 되고 요 소수서원이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죠. 자, 그러면 요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에서 배양하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안향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향을 공부할 때 이렇게 성리학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조선시대에 백운동 서원과 소수서원과 관련된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조금 어떤 인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향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충분히 요 서원과 연결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또 생각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요 시험 중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바로 이 7번 문제였었고요.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8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이 또 약간 고민했을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8번 문제였었죠. 봅시다. 조선 초기 향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향교는 각 부목 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죠. 그래서 부목 군현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고 이 향교는 지방 교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령이 주관을 하면서 이 향교를 잘 관리하는 게 수령 7사, 그러니까 수령의 업적 중에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교를 잘 관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볼게요. 원칙적으로 모든 양인 남자에게 입학이 허용되었고 자,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양인 남자에게 입학이 허용되었고 학비는 없었다. 주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비를 따로 내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 향교에 딸린 그런 뭐 토지라든가 아니면은 공노비들의 신공이나 이런 것들로 운영되는 게 바로 향교였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학비가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순간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을 내고 다닌 거야 안 내고 다닌 거야 요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고민했다고 하는데 학비는 당연히 없었고요. 두 번째, 모든 군현의 향교를 두기로 하고 군현의 규모에 따라 정원을 정했다. 자, 여기서 모든 군현이니까 부목 군현이겠죠. 부목 군현, 모든 지역에 다 향교를 하나씩 두었다라는 거. 그리고 군현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정했다. 예를 들면 뭐 90명, 90명, 뭐 50명, 30명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었고요. 자, 그럼 맞는 설명이고 매년 자치적으로 정기시험을 치러서 성적 우수자에게는 성균관 입학 자격을 주었다. 자, 성적 우수자에게는 속과의 초시를 면제해 줬어요. 성적 우수자에게는 속과의 초시를 면제해 줬다. 자, 이렇게 향교를 다니는 이유가 사실은 속과 시험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하고 대과 시험을 치러서 관직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 우수자에게는 속과 초시를 면제해줘서 초시가 면제되면 복시로 바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복시를 치를 수 있게 해줬고 자, 성균관 입학 자격을 주었다. 성균관에 입학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속과 합격자가 가능하죠. 그러므로 여기에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균관 입학 자격을 준 게 아니고 속과 초시 면제 자격을 주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에서는 3번 찾으시면 되고
반대로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동안 군역이 면제됐었잖아요. 향교에 다니면 군역을 지도록 했었죠. 자, 4번 나오죠. 학업 중에서 군역이 면제되었으나 성적 미달로 자격이 박탈될 경우에는 군역을 지도록 했다. 그래서 학업 우수자에게는 속과 초시 면제 자격, 자, 성적 미달자에게는 오히려 군역을 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향교에 관한 설명 여러분 3번 찾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성적 우수자에게는 성균관 입학 자격을 준 게 아니라 속과 초시 면제의 혜택을 주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백제 무령왕릉과 발해의 정효공주묘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그동안은 보통 이 무령왕릉이나 정효공주묘를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 편이었는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별로 출제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자, 백제 무령왕릉과 발해의 정효공주묘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기억부터 봅시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벽돌 무덤이다. 자, 백제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중국 남조의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발해 정효공주묘 같은 경우는 당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둘 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무덤 양식으로 따져보면 벽돌 무덤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천장에 각을 줄여 쌓는 평행고임 구조로 되어 있다. 평행고임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정효공주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무덤방의 내 벽면에 회가 칠해지고 벽화가 그려져 있다. 자, 우리가 이 벽화 가지고 백제 무령왕릉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벽화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효공주묘에는 인물도 벽화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벽화가 있는 건 정효공주묘에만 해당된다.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무덤에 묻힌 인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문자 자료가 발견되었다. 자, 무령왕릉에서는 무령왕릉 지석이 발견됐죠. 그래서 이 지석을 통해서 백제 사마왕,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의 무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에서는 역시 묘지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어요. 묘지 또는 뭐 묘지석 해도 되고 비석 해도 되는데 이 묘지석을 통해서 심지어는 정효공주의 그런 집안, 예를 들면 뭐 남편은 일찍 사별하고 딸이 하나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인물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문자 자료가 둘 다 발견이 됐다. 자,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공통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면 2번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령왕릉과 정혜공주묘 같은 경우는 워낙 고분 중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그런 고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왕 24년 봄에 전라도 지휘사 김경손이 초적 이연년을 쳐서 평정하였다. 이때 이연년 형제가 원율, 담양 등 여러 고을의 무례배들을 불러 모아 해양 등의 주연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자, 여기에서 이연년의 난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연년의 난 같은 경우는 담양 등지에서,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이죠.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연년의 난 같은 경우는 백제부흥운동이다라고 배웠었어요. 백제부흥운동이고 시기로 하면은 1237년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일단 무신집권기고 이런 하층민의 반란이 있었던 시기니까 무신집권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출제된 유형은 아니었어요. 보통은 이 무신집권기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면 보통은 집권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죠. 최충원을 물어보든가 최우를 물어보든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시기에 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그전과는 좀 다른 유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
자, 그러면 요 제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2학년에 난이 일어난 요 시기는 왕으로 하면 어느 왕이냐? 고종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좀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왕이 바로 고종이고요. 1213년에서 1259년까지 재위했던 왕이어서 보통 이 고종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왕이냐, 우리가 보통 집권자들만 주로 언급을 했었으니까 보통 어느 시대부터 어떤 집권자부터 등장하냐면 최충원 끝에서부터 나머지 시기 다, 최씨가 다 여기에 해당해요. 다 고종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충원 뒷부분부터 최우를 비롯해서 최씨 집권자 다 해당하는 게 바로 요 고종에 관한 얘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봅시다. 보통 이제 요 시기에 그러면 최충원이 들어가고 가장 대표적으로 최충원 집권기가 들어가고 최우 집권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 시기에 있었던 일들 또는 무신집권기 뒷부분에 있었던 일들 찾아볼게요. 자, 1번 왕실의 원차림 묘련사가 창건되었다. 자, 아무래도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일단 구별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무신집권기 뒷부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무신집권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는지를 구별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 왕실의 원차림 묘련사가 창건되었다라고 했고요. 이 묘련사가 창건된 건 충렬왕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묘련사를 어디서 한번 들어봤었냐? 우리가 묘련사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한번 떠올려 보면 묘련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새가 만들었던 백년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년결사 또는 백년사가 변질이 돼서 왕의 원찰 역할이 됐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교재에. 그래서 이 묘련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런 불교가 이제 타락하고 원간섭기가 되면서 불교가 좀 문제가 많아지는 시기구나라는 걸 떠올리시면 요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묘련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 이제 힌트를 받으시면 되고 자, 그럼 나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백년결사가 조직되어 백년사 결사문이 발표되었다. 자, 백년결사 하면은 요새고 이 요새 하면은 아무래도 무신집권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신집권기라고 얘기하면서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1216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연도를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새 하면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활동했던 승려냐라고 했을 때 최충원 집권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충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결사운동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무신집권기 특히 최충원 집권기다라는 걸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되겠고 각훈이 왕의 명에 따라서 해동고승전을 편찬했다. 자, 각훈의 해동고승전도 우리가 무신집권기 때 편찬된 책이다라고 했고요. 1215년에 편찬이 됐다. 자, 그래서 무신집권기에 역시 편찬된 거다라는 거. 수기의 주도에 따라서 대장경의 편집 교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경은 팔만대장경 또는 제조대장경을 얘기하는 거고 팔만대장경이 편찬된 시기는 1236년부터 시작하죠. 1251년까지. 그래서 최우 집권기를 말하는 거고 이 고종이 집권했을 때가 최우 집권기도 당연히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시기는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여기만 원간섭기 이렇게 떠올리시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여러분이 이 문제가 전체 문제 중에서 가장 좀 어렵다라고 했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또 공부했던 거 한번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문제 풀었던 거 떠올려 보시면 요 묘련사에서 이거는 원간섭기구나 라는 걸 떠올리시면 또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1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1번은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발하여 유생들이 올린 상소다라고 했어요. 자, 아예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면 요 상소는 영남만인소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1881년에 이만손을 필두로 영남 유생들이 올린 영남만인소고 조선 책략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볼게요. 어떤 나라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기역은 본래 우리가 모르던 나라입니다. 쓸데없이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만에 한해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자, 만에 하나 허점을 보고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면 장차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자, 일단 조선책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조선책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황준센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런 외교관을 만나서 조선에 관한 얘기들을 듣고 정리해서 가지고 들어온 책이 조선책리학이고요. 조선책리학의 내용은 일단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고 방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 이런 나라들과 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래 모르던 나라인데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나중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기역 나라는 미국임을 알 수가 있죠. 미국은 원래 우리랑 잘 모르는데 괜히 미국하고 친해야 된다 그래서 끌어들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표현에서 기역은 미국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니은은 본래 우리와는 싫어하거나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물며 자, 싫어하거나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인데 왜 우리가 견제하고 방어해야 되냐라는 표현에서 니은은 러시아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하물며 러시아와 미국은 그리고 일본은 모두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기서 기역은 미국, 니은은 러시아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1번 기역 청해 알선으로 조선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다. 청해 알선으로 조약이 체결됐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청나라의 알선에 의해서 그리고 연미론이 대두돼서 우리가 이 나라들 중에서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나라 중에서 중국과 일본은 그래도 조약을 체결했었는데 중국은 뭐 이미 우리랑 친하게 지냈었고 하니까 미국만 우리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체결한 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자, 청해 알선으로 조선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미국에 관한 설명이 맞는 설명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한 나라는 청이죠. 그러므로 틀린 설명이고 천주교 박해에 항의하여 강화도를 침략했다. 자, 이거는 프랑스를 얘기하는 거고 병인 양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했다. 영국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여러분 기역 찾으시면 되고 조선책리학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영남만인소는 워낙 여러분하고 많이 다루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국과 러시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그랬네요. 자,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바로 알 수 있죠. 회사를 설립할 때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회사령임을 알 수가 있고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일본의 제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회사가 불령이나 불령에 의거하여 바라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들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총독부가 판단했을 때는 마음대로 해산시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무단통치 시기에 대표적인 법령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그랬으니까 1910년대의 내용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네요. 자, 통치 방식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자, 경성제국대학 같은 경우는 1924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제2차 조선교육령이 1922년에 발령됐고 거기에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에게 대학을 건립해주지 않게 되자 자, 우리나라에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있게 됐고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일본이 방해해서 실패하게 한 후에 그 반대급부로 대학을 하나 설립을 해주죠. 그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이고 자, 두 번째 경찰범 처벌규칙이 제정되었다. 자, 여러분이 경찰범 처벌규칙 하면 얼른 연도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랑 같이 처벌된 게 조선 태영령이다라고 떠올리시면 이 두 개가 같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1912년이다. 자,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된 건 3차 조선교육령과 관련이 있고요. 3차 조선교육령은 38년에 제정이 됐었고, 자,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관세 철폐는 우리가 물산장려운동 하면서 언급이 됐었죠. 1923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1910년대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2번의 연도가 좀 잘 생각이 안 난다 할 때는 사실 나머지 연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하다. 정답은 2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13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일부이다. 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했고요. 우리는 이거를 남북기본합의서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죠.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그 전에 요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기 조금 전에 몇 달 전에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있었죠. 자, 그러면 봅시다.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거.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의 뜻에 따라 기역에서 천명된 니은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의 평화를 보장하며 다음과 같은 합의를 했다. 자, 그러면 기역에서 천명된 니은을 재확인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기본합의서보다 먼저 마련된 통일에 관한 합의서가 있고 그 합의서에서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기역은 91년 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기 전에 그 전에 남북한이 서로 합의한 7.4남북 공동성명을 말하는 거고 7.4남북 공동성명에서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를 했었잖아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 지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7.4남북 공동성명이 있고 자, 7.4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에 그러니까 91년 전에 남북한이 통일에 합의한 거고 여기에서 3대 원칙을 정했었고요. 3대 원칙이라는 건 이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합의서라는 거 여러분이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먼저 채택된 통일의 합의문이다라고 했을 때 7.4남북 공동성명을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 시기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77선언이라고 하는 건 1988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이 77선언에 대한 어떤 이제 시행과 관련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1989년에 발표했고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은 뭐 우리 너무 익숙한 거니까 2000년에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고 여기는 문장만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답을 찾기 쉬운 그런 문제였었죠.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14번 가볼게요. 자, 고려 후기 권문세족에 관한 문제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권문세족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었다.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게 정답인가 다 맞는 내용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봅시다. 자, 음서는 이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자, 고려 후기의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들은 주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많이 올랐었죠. 우리가 보통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때 신진사대부는 주로 과거를 통해서 권문세족은 주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주로 올랐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제지지주로서 녹과정과 녹봉을 유력한 경제 기반으로 삼았다. 자, 여기에서는 사실 이 표현이 되게 어색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제지지주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부제지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제지지주가 아니라 부제지주가 권문세족에 관한 설명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개경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땅은 지방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땅이 있는 곳에 살지 않고 서울에 따로 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땅이 있는 곳이 다르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재지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제지지주가 아니고 거기에 사는, 그러니까 제지지주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 땅이 있어요. 땅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지지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신진사대부가 제지지주에 해당하는 거고, 부재지주에 해당하는 게 바로 권문세족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이 부재지주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첨의부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원간섭기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첨의부라든가 또는 밀직사라든가 이런 고위관직들을, 이런 관청에서의 고위관직들을 주로 권문세족들이 독점했었고요. 도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도평의사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첨의부라든가 도평의사사라든가 이런 단어에서 원간섭기, 그렇기 때문에 권문세족 딱 연결이 될 거고. 4번 봅시다. 왕실 또는 자기들 상호간에 중첩되는 혼인을 맺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귀족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우리가 부재지주 떠올리시고 풀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15번으로 갑시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자, 국가에 반역한 큰 도적인 임꺽정 등이 이제 모두 잡혀 내 마음이 매우 기쁘다. 토포사 남측은 군관, 자, 곽순수, 홍언선 등 전 사복 유님에게 각각 한 자급씩을 더해주고 종사관 한홍제와 박호원에게는 각각 말을 내려주라. 자, 여기에서 다 우리가 몰라도 되고 요 단어만 딱 떠올리시면 되겠죠. 임꺽정, 임꺽정만 딱 떠올리시면 명종이구나, 조선 명종이구나 알 수가 있죠. 16세기의 대표적인 도적이었던 이 임꺽정과 그 시기, 명종 연결하는 거 우리가 여러 번 했었고, 자, 그러면 명종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명종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명종의 어머니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문정왕후죠. 그리고 우리가 문정왕후 하면 불교를 굉장히 장려하고 신봉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정왕후 때 보우라고 하는 승려를 등용을 해서 예를 들면 승과를 다시 부활시킨다든가 아니면 도첩제가 다시 실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를 장려하는 모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1번. 불교의 선교 양종을 부활하고 선과를 다시 설치했다. 선과라는 건 이제 승과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승과라든가 도첩제를 다시 실시할 만큼 불교를 장려했던 시기가 바로 문정왕후 때문에.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명종 재위기에 있었다. 자, 2번. 현직 관료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제를 도입했다. 세족. 현량과를 시행을 통해서 유교의 이상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현량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조광조. 자, 그리고 요 조광조가 중종 때 건의해서 실시했던 제도. 그래서 사림들을 추천을 통해서 빨리빨리 등용하기 위한 제도를 현량과라고 하죠. 기추곡사를 계기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었다. 자, 기추곡사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 안 날 수 있지만 정열입의 모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열입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인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자, 그러면 처음 동서로 나눠지고 동인이 다시 남북으로 갈라진 거는 전부 다 선조 시기의 사실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명종을 찾아라 라고 하면 1번을 찾으시면 되고, 임꺽정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바로 명종이구나 라는 걸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16번 가봅시다. 자, 양명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여러분이 또 약간 어렵다라고 느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명학에 관한 문제였죠. 자, 기억. 명종 때 처음 전래되어 이황에 의해 이단으로 비판받았다. 자, 명종 때 처음 전래된 게 아니고요. 중종 때 처음 전래되고, 자, 그 다음에 이황이 비판했던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황이 전슴록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양명학을 비판하게 되죠. 자, 니은 봅시다. 초기 수용 양명학자들은 성리학을 배척하여 양립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 이 양명학이 들어왔을 때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리학자들, 특히 학자들은 양명학에도 굉장한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양립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학자들이 성리학뿐만 아니라 양명학에도 두루두루 관심을 보였었다라는 거. 박은식의 유교구신론과 정인보의 조선학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자, 박은식이라든가 정인보라든가 뭐 이건창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조선 말기 일제시대의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준 학문이 바로 양명학이죠. 그래서 디귿 양명학 맞는 설명이고요.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과 왕가의 종친 그리고 서얼 이런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제두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소론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소론과 종친들이 주로 받아들였던 학문이 양명학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디귿과 리을과 이렇게 두 개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명종이냐 중종이냐 요걸 가지고 조금 헷갈렸을 것이다 라는 거고, 하지만 디귿과 리을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많이 어렵진, 좀 헷갈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자, 16번에 4번 찾으시면 되고, 자, 1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에 정부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네요. 상태가 매우 좋은 갑종 백동화는 개당 이전 오리의 가격으로 새 돈으로 바꾸어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일전의 가격을 쳐서 준다. 팔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단하여 돌려준다. 자, 다만 모양과 질을 조합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사들이지 않는다. 자, 백동화라고 해서 이 당시에 사용된 화폐를 말하는 거고요. 자, 화폐를, 그동안에 사용된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에서 만든 화폐로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환을 할 때 1대1로, 그러니까 등가, 그 액면가대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거 부등가 교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에 따라서 갑을 병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질에 따라서 다르게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부등가 교환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렇게 그 전에 사용했던 돈을 일본 제1은행에서 만든 돈으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화폐정리사업이라고 하죠. 화폐정리사업이라고 하고 1905년에 실시됐던 거고요. 이거를 주도했던 인물은 메가타라고 해서, 메가타는 1차 한일협약 때 1904년 1차 한일협약이라는 조약에서 우리가 재정고문으로, 이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에 재정고문으로 온 사람이 바로 일본인 메가타라는 사람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폐정리 사업을 해서 우리는 이제 결과만 한번 살펴볼 건데, 당연히 조선 상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의 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런 일본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고 미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이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한 이유가 일본과 같은 금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본위 화폐 제도가 실시된 거고.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 제1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일본 제1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화폐 발행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화폐정리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자, 그럼 우리는 지문으로 한번 가서 맞는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일 신협약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한일 신협약은 1907년이고요. 한일 신협약은 화폐정리 사업 이후에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틀리고, 은화를 발행하여 은본위로 삼고자 했다. 은화가 아니라 금본위 화폐 제도를, 일본과 같은 금본위 화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틀린 설명이고요. 제1은행권을 교환용 화폐로 사용했다. 맞죠? 일본 제1은행 화폐로 교환해준다. 필요한 자금을 대느라고 거액의 국채가 발행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또 자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또 필요하죠. 이런 걸 하려면. 근데 이 돈을 전부 다 일본이 국채로 우리나라에게 빚을 빌려준 것처럼 국채를 발행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거액의 국채를 떠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빚을, 국채를 우리가 떠안게 되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폐정리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0년대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30년대라고 하는 특정 시기가 언급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기를 한번 떠올리시면 되는 문제죠. 자, 첫 번째 봅시다.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에 참전하였다. 자,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함께 한중연합작전을 펼쳐서 쌍성보 전투를 치르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32년에 한중연합작전과 관련된 전투였고요. 맞는 설명이고 두 번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되었다. 자, 조선의용대 중의 일부가 화북지대로 이제 이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고 이 부대가 나중에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죠.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부대로. 자, 그럼 이건 언제냐? 1942년이에요. 그래서 30년대에 전개된 사건이 아니고 4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의열단 조선혁명당 등이 결집하여 민족혁명당을 창당하였다. 1935년에.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자,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으로 전개된 흥경성 전투에서 1933년에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한중연합작전은 보통 32년, 3년 그때 일어난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도 30년대 그런데 여기는 40년대. 그래서 3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 우리가 워낙 많이 봤던 그런 독립운동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금방 떠올리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 19번으로 갈게요. 밑줄 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왕의 국서에 이르기를 열국을 거느리고 여러 번을 총괄하면서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풍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문장 많이 봤던 문장이에요.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풍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너무 멀어 길이 막히고 바다 역시 아득하여 소식이 통하지 않고 기륭을 물음이 끊어졌는데 우호를 맺고 옛날에 예를 맞추어 사신을 보내 이웃을 찾는 것이 오늘에야 비롯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왕이 국서를 보냈어요. 어느 나라에 국서를 보냈냐면 발해의 무왕이 일본에 국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교류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해 무왕 때는 당과 신라를 견제하면서 돌궐과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었죠. 자,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일본과는 친선 관계를 맺었었고 이때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냈죠. 그리고 이 문서에서도 고려라는 표현이 나오죠. 분명히 발해에서 보낸 문서인데 고려 또는 고구려라는 표현에서 고구려 계승식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이 두 번째 문장. 이 문장은 여러분이 많이 주목해서 봤던 문장이기 때문에 아, 발해 무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손을 잡았다. 무왕에 관한 설명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의 책봉호를 처음으로 받았다. 자, 원래 발해의 나라 이름이 진이었어요. 처음에는 국호가 진. 그런데 요 진에서 발해로 바뀌게 된 계기가 고왕, 그러니까 이때 대조영이죠. 고왕이 발해 군왕으로 책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발해 군왕으로 책봉되었다라고 했을 때 고왕은 대조영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당에서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자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 자, 안녹산의 난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755년에 그때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를 하면서 아무래도 중국이 좀 혼란스러웠으니까 이걸 피해서 조금 더 북쪽으로, 조금 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천도한 왕은 누구냐?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천도한 문왕에 관한 설명이다. 요동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오경 15부 62주에 행정구역을 완비했다. 선왕의 업적이죠. 전성기. 그래서 이 중에서는 무왕에 관한 내용을 찾아라. 지문에서 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고, 자, 20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해 새 국가건설을 준비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적 세력을 집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 완전히 개방된 통일기관이요. 결코 혼잡된 협동기관은 아니다. 자, 요 선언문에서 일단 위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요 위원회라는 표현에서 건국준비 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나라가 아직 세워지기 전에 건국준비 활동을 할 때 위원회를 떠올리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뭐 새 국가건설의 준비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 모든 기관들의 개방된 통일기관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좌합작을 위한, 그리고 새 국가건설을 위한 건국 단계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구나.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모체로 하고 있죠. 자, 여운형이 주도해서 국내에서 건국준비 활동을 했던 조선 건국동맹을 모체로 해서 해방이 되면서 1945년 8월에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개편을 했어요. 그러면서 각 지역에 북한 지역까지 포함한 전국에 한 145개 정도의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아직 국가가 세워지기 전인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건국준비 활동을 주도했던 단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봅시다. 지문으로. 각지에 치안대를 설치했다라는 표현에서 1번이 건국준비위원회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되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진 뒤에 1948년 9월에 만들어진 법이고 시기가 맞지 않죠. 임정 지지를 주장하면서 한국민주당에 참가했다. 자, 임시정부 지지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건 이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송진우나 김성수 같은 우익 중에서도 자본가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 단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반대로 임정을 지지하면서 한국민주당을 만들고 이제 미 군정에 적극 협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력들이 맞지 않고요. 친일 청산 등을 명시한 좌우합작 7원칙을 결정하였다. 자,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해서 1946년 10월에 발표됐는데 이거를 발표한 단체는 좌우합작위원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시기가 맞지 않고 단체가 다르다. 자, 이 중에서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찾으시면 되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문제 한번 쭉 풀어봤는데 전반적으로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중간중간에 또 그전과 좀 다른 그런 유형의 문제도 나왔고, 그리고 좀 어려운 개념들도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체크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쭉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하면 되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많은 문제들을 또 풀어보고 하면서 그런 유형들을 좀 익혀나가는 게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대책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국가직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해설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